당신이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떼이는 세금,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도로를 깔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운영하는 데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수십억 원의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에르메스 가방 60개를 벽장에 쌓아두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강남 한복판 초고가 빌라에 살면서 자녀는 해외 유학을 보내고 등산 가방에는 금괴를 넣어 다니면서도 세금 고지서 앞에서는 낼 돈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사람들. 이들의 화장실 김치통에서는 2억 원이 나오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 수표 수천 장이 쏟아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뻔뻔한 고액 체납자들의 민낯,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 숨겨둔 재산을 털어내는 국세청 징수팀의 숨막히는 추격전입니다. 당신의 세금이 새어나가는 구멍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 누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초고가 빌라 단지. 지하 주차장에는 수입 외제차가 줄지어 서 있고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 위로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습니다. 이곳에 사는 한 사람의 통장 잔고는 늘 넉넉하고 자녀 둘은 미국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에서 연간 수천만 원의 학비를 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백화점 외국인 전용 라운지에서 쇼핑을 즐기고 한 끼 식사에 수십만 원을 쓰는 일상,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 옆에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수십억 원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을 들여다보면 체납액 수억 원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입니다. 수십억, 심지어 수백억 원을 체납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놀라운 건 이들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배우자 명의로 된 법인을 여러 개 운영하며 가족 전체가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겁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큽니다. 이걸 우리 일상으로 환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직장인 한 사람이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면 매달 소득세와 4대 보험료로 대략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1년이면 거의 900만 원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죠. 그런데 고액 체납자 한 명이 50억 원을 체납했다고 치면 이건 연봉 5천만 원짜리 직장인 약 550명이 1년 동안 꼬박꼬박 낸 세금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550명이 아침마다 눈을 비비며 출근하고 야근에 시달리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면서 성실하게 낸 세금을 단 한 사람이 고급 빌라에 앉아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이 어려워졌다, 현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부동산은 가족 명의로 분산하고 현금은 집안 곳곳에 물리적으로 숨기고 금융자산은 차명 계좌로 빼돌립니다. 국가가 정당하게 걷어야 할 세금을 사실상 훔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결국 우리 모두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만큼 국가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은 결국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보통 사람들의 부담으로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도로 보수가 늦어지고 공공병원 예산이 줄고 보육 지원이 삭감되는 그 모든 불편의 뒷면에 이들의 탐욕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뻔뻔한 가면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둑한 시간. 국세청 징수팀 소속 조사관 12명이 검은색 조끼를 입고 승합차 3대에 나눠 탑니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체납액 37억 원을 7년째 버티고 있는 한 사업가의 자택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수차례 납부 독촉장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없는 사람한테 뭘 받아가겠다는 거냐? 라는 내용 증명까지 보내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징수팀이 6개월간 추적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고급 외제차 2대, 자녀 해외 유학 송금 내역, 그리고 분기마다 수천만 원씩 결제된 백화점 카드 사용 기록, 이 모든 것이 돈이 없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한 징수팀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고 세 번째에는 문을 두드리며 신분을 밝힙니다. 그제야 인터폰 너머로 누구냐는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전쟁이 시작됩니다. 체납자의 배우자가 현관을 가로막고 서서 영장 있느냐 없으면 못 들어온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사관이 체납 처분을 위한 수색 권한을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경찰 부를 거다, 불법 침입이다라는 고성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이런 저항은 사실 징수팀에게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거의 예외 없이 겪는 일입니다. 체납자들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하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 앞에서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하소연하거나 노부모를 앞세워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다며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포 전략입니다. 변호사를 불러 법적 조치를 운운하거나 직접 목소리를 높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조사관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이죠. 그날 아침, 그 강남 아파트에서도 두 전략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체납자 본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빼앗아가려 한다며 버럭 화를 내고 배우자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징수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온 베테랑들이니까요. 조사관 한 명이 차분하게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고지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즉시 수색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거세게 저항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집안 어딘가에 반드시 숨겨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 많은 조사관들은 저항의 강도로 은닉재산의 규모를 짐작한다고 합니다. 소리가 크면 클수록 문 앞을 막는 힘이 거셀수록 그 집 어딘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징수팀의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합니다. 화장실 세면대 아래, 베란다 구석 종이박스, 옷장 깊숙한 곳,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돈을 숨기지 않을 그런 장소들. 하지만 이날 이 집에서 발견된 것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징수팀이 현관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고 출입구를 통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색이 시작되는 순간 가족 중 누군가가 재산을 들고 빠져나가려는 시도가 거의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고 약 10분쯤 지났을 때 체납자의 딸이 방에서 나오며 출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야 하니 비켜달라는 거였죠.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요청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의 시선이 딸의 손에 든 가방에 멈춥니다. 출근용 가방치고는 묘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가방끈이 어깨에 파고들 정도로 축 늘어져 있었거든요. 조사관이 정중하게 가방 확인을 요청하자 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혈기가 빠집니다. 지퍼가 열리는 순간 조사관들조차 말을 잃었습니다. 빽빽하게 다발로 묶인 5만원권 현금, 세어보니 무려 1억 원이었습니다. 출근 가방에 1억 원을 넣고 태연하게 걸어나가려 했던 겁니다. 마치 도시락을 챙기듯 자연스럽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사관들이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세면대 아래 배관 옆에 놓인 김치통 하나가 눈에 띕니다. 고급 아파트 화장실에 김치통이라니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뚜껑을 열자 김치 대신 비닐에 촘촘하게 감싸인 현금 다발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2억 원. 습기를 먹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비닐을 감싼 치밀함이 오히려 소름을 돋게 합니다. 이건 급하게 숨긴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은닉해온 증거입니다. 수색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집안은 마치 보물찾기 현장처럼 변해갑니다. 베란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인 허름한 종이박스. 겉보기에는 택배 쓰레기 같았지만 안을 열어보니 역시 5만원권 뭉치가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안방 옷장을 열면 고급 양복과 코트 사이사이에 현금 봉투가 옷걸이에 걸린 채 발견됩니다. 거실 장식장 서랍, 신발장 깊숙한 안쪽,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도 돈이 나옵니다. 집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금고였던 셈이죠. 왜 이런 방법을 쓰는 걸까요? 은행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계좌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은 국세청 전산망에 포착됩니다. 체납자의 모든 금융계좌는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면 즉시 압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금을 은행 밖에 두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전산망의 그물을 피해 물리적인 공간에 돈을 숨기는 원시적이지만 은근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마치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적 전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직접 집안을 뒤지면 끝이라는 것. 그리고 국세청 징수팀은 바로 그 직접 뒤지는 사람들입니다. 현금을 김치통에 숨기고 종이박스에 감추는 건 결국 징수팀의 발걸음이 화장실까지, 베란다까지, 옷장 안까지 닿는 순간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날 이 집에서만 총 수억 원의 현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금보다 더 은밀하고 더 가치가 높으면서도 더 발각되기 어려운 것을 숨긴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담한 방법으로요. 사람은 보통 값진 것을 귀하게 다룹니다. 금고에 넣거나 보석함에 보관하거나 최소한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두죠. 하지만 고액 체납자들의 세계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값진 것일수록 가장 누추한 곳에 둔다. 이것이 이들의 철칙이었습니다. 한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하던 징수팀은 거실 한쪽 구석에 쌓인 쓰레기 더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오래된 신문지, 빈 페트병, 구겨진 비닐봉지가 뒤엉킨 그 더미를 굳이 뒤져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베테랑 조사관의 감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더미를 하나씩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깔끔하게 묶인 종이 뭉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0만원권 자기압 수표였습니다. 한 묶음이 아닙니다. 수십 묶음, 수백 묶음.
세어보니 수천 장에 달하는 수표가 쓰레기 사이에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 쓰레기 더미 속이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무도 쓰레기를 뒤지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사람의 심리적 혐오감을 방패막이로 이용한 겁니다. 현금과 수표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 등장합니다. 한 체납자가 매일같이 메고 다니던 낡은 등산용 가방. 겉으로 보면 몇 년은 좋게 된 듯한 해진 가방이었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중년 남성이 동네 뒷산에 오를 때 매는 그런 흔한 가방 말입니다. 하지만 조사관이 가방을 들어올리는 순간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무게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지퍼를 열자 안에서 묵직한 노란빛이 쏟아집니다. 금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순금 덩어리가 수건에 감싸여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금은 부피가 크고 습기에 약합니다. 수표는 1년 번호로 추적당할 위험이 있고요. 하지만 금은 작은 부피에 엄청난 가치를 담을 수 있고 녹슬지 않으며 전 세계 어디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은방에서 현금 거래로 사들이면 구매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체납자들에게는 사실상 완벽한 은닉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이 체납자의 집에서 발견된 금은 총 151톤에 달하는 순금 덩어리와 정교하게 세공된 황금 열쇠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1톤이면 시세로 환산할 때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입니다. 금은방을 방불케 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징수팀은 이런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는 데 쏟는 에너지와 창의력은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 김치통에 현금을 넣고 쓰레기 더미에 수표를 묻고 등산 가방에 금괴를 채워 매일 메고 다니는 이 기상천외한 은닉 행위들은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범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은닉은 어디까지나 1세대 수법에 해당합니다. 징수팀의 현장 수색 능력이 강화되자 체납자들은 더 이상 집 안에 현금과 금을 숨기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법률과 제도의 허점 속으로 그리고 디지털 세계의 어둠 속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김치통과 등산 가방에 재산을 숨기는 방식은 말하자면 맨손으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징수팀이 문만 열면 들통나는 한계가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체납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재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은닉에서 제도적 은닉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 진화의 속도는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수법이 위장 이혼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차를 타고 주말이면 함께 골프장에 나타납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서류상의 혼인관계만 끊어졌다는 것뿐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이 일어납니다.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법적으로 더 이상 체납자의 재산이 아니니 국세청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재산은 고스란히 지키는 법의 빈틈을 파고든 교활한 전략입니다. 마치 배가 침몰하기 전에 화물을 다른 배로 옮겨 싣는 것과 같은 셈이죠. 배는 가라앉아도 화물은 안전한 겁니다. 이보다 더 정교한 수법도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종교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밉니다. 종교단체의 재산은 세법상 압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단 기부 형식으로 넘어간 재산은 징수팀의 손이 닿기 어려운 성역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기부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서류만 기부이고 실질적인 재산 관리는 여전히 체납자 본인이 하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수법도 흔합니다. 자녀나 형제 명의로 주식을 넘기되 실제 매매와 수익 관리는 체납자가 계속하는 겁니다. 서류상 주인만 바뀌었을 뿐 돈의 흐름은 그대로인 전형적인 차명 거래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은닉의 진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합니다. 가상자산, 흔히 말하는 코인의 등장입니다. 한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하던 징수팀이 안방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장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가상자산 지갑에 개인 키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체납자는 현금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바꾼 뒤 그 자산을 온라인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 이른바 콜드월렛이라 불리는 오프라인 저장 장치에 옮겨두었던 겁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킹은 물론이고 국세청의 전산 추적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USB 하나에 수억 원의 자산을 담아 서랍 한 칸에 숨길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김치통에 2억 원을 넣으려면 상당한 부피가 필요하지만 USB 하나에는 이론상 수백억 원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은닉의 효율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셈입니다. 하지만 이 체납자에게도 결국 한계는 찾아옵니다. 징수팀이 USB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상자산 전문 분석관을 투입하자 블록체인 거래 내역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기록되는 공개 장부이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특정되면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체납자는 징수팀의 집요한 압박 앞에 백기를 들고 가상자산을 현금화하여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로 도망쳤지만 결국 같은 첨단 기술에 잡힌 것입니다. 위장 이혼, 종교단체 기부 위장, 차명 주식, 가상자산,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꼼수에도 불구하고 징수팀이 쫓지 못한 재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격전의 진짜 절정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담긴 4억 원의 현금과 방 한 칸을 가득 채운 명품의 산, 그 현장은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었습니다. 결제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의 체납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의 카드 결제를 대행하면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렸지만 세금 신고서에는 그 수입의 극히 일부만 기재해왔던 인물입니다. 수년간의 탈루와 체납이 누적되어 국세청의 추적 대상 1순위에 올라 있었죠. 징수팀이 이 대표의 자택 수색에 착수한 날 사전에 포착된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수색 일정이 체납자 측에 사전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실제로 징수팀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묘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급히 치운 듯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죠. 조사관들의 초기 곤두섭니다. 바로 그때 주변 CCTV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수색 시작 약 30분 전, 그러니까 징수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의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체납자의 배우자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였지만 캐리어를 끄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퀴가 아스팔트 위에서 비틀거릴 만큼 무거운 캐리어. 평범한 여행짐이라면 저렇게까지 무거울 리가 없습니다. 징수팀이 즉시 추적에 나섭니다. 배우자의 동선을 따라가 해당 캐리어를 확보하고 현장에서 개봉합니다. 지퍼가 열리는 순간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현금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5만 원권이 은행에서 갓 나온 것처럼 반듯하게 묶여 캐리어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세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최종 집계된 금액은 무려 4억 원. 징수팀이 현관에 도착하기 30분 전, 이 돈은 이미 건물 밖으로 빠져나갈 뻔했던 겁니다. 30분의 차이. 그 30분이 아니었다면 4억 원은 영영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캐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용산의 또 다른 초고가 빌라에서 동시에 진행된 수색에서 징수팀은 말 그대로 입이 벌어지는 광경과 마주합니다. 빌라의 한 방문을 여는 순간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운 주황색 상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색상인 그 주황색 박스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 점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에르메스 핸드백이 총 60점, 버킨백, 캘리백 등 소위 3대 명품 가방이라 불리는 제품들이 새것 그대로 포장된 채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방 하나의 가격이 웬만한 직장인 한 달 월급을 넘기는데 그게 60개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일종의 자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된 겁니다. 고가의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을 명품으로 바꿔두면 자산을 보유하면서도 금융 전산망에 잡히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에서 유명 화가의 미술 작품 여러 점도 함께 발견됩니다. 미술품 역시 명품과 같은 논리입니다. 감정가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림을 사두면 그건 벽에 걸린 장식이 아니라 사실상 현금과 동일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금융 계좌에 잡히지 않죠. 이날 이 빌라에서 압류된 자산의 총액은 에르메스 가방 60점과 미술품을 모두 합쳐 약 9억 원 상당, 체납자의 방 한 칸이 9억 원짜리 비밀 금고였던 셈입니다. 캐리어의 4억 원, 에르메스 60점, 미술품까지. 이 모든 것이 단 하루의 수색에서 쏟아져 나온 결과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분노일 겁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집요하고 이렇게 창의적이고 이렇게 대담한 체납자들을 상대로 국세청은 과연 이길 수 있는 걸까요? 현금은 김치통에서 찾아냈고 금괴는 등산 가방에서 꺼냈고 가상자산은 USB에서 복원했고 캐리어는 CCTV로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수법이 더 정교해지면, 더 은밀해지면 그래도 끝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요? 국세청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잡아낸다, 반드시. 체납자들의 은닉 수법이 김치통에서 가상자산으로, 종이 박스에서 에르메스 가방으로 진화하는 동안 국세청도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창이 날카로워지면 방패도 두꺼워지는 법이죠. 그리고 이 방패는 단순히 두꺼워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로 탈바꿈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의 출범입니다. 기존에는 체납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독촉장을 보내고 납부 기한을 주고 그래도 안 내면 그때서야 현장 조사에 나서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체납자들은 재산을 빼돌리고 명의를 바꾸고 위장 이혼을 하고 현금을 김치통에 넣어둘 충분한 여유를 가졌습니다. 독촉장이 도착하는 순간이 곧 재산 은닉의 시작 신호였던 셈이죠. 특별 기동반은 이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체납 발생 즉시 독촉장보다 조사관이 먼저 도착합니다. 편지가 우체통에 꽂히기도 전에 징수팀이 현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체납자에게 재산을 숨길 시간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동반 전략의 핵심입니다. 기동반의 구성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예전의 징수팀이 세무 공무원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기동반에는 금융 분석 전문가, 부동산 감정사, 디지털 포렌식 기술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팀이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하는 동시에 다른 팀은 금융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또 다른 팀은 가족과 관련 법인의 자산 이동을 추적합니다. 과거에는 한 사람의 조사관이 혼자 처리하던 일을 이제는 전문 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마치 바둑에서 한 수만 보던 것을 10수 앞까지 내다보는 것과 같은 변화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단속 체계도 강화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관할이 다릅니다. 국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각 지자체가 담당하죠. 과거에는 이 이원화된 구조가 체납자들에게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세청의 눈을 피해 지방세 관할 재산에 자산을 옮기거나 반대로 지자체의 추적을 피해 국세 관할 영역에 숨기는 식이었죠. 하지만 이제 국세청과 지자체가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수색에 나서면서 이 틈새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쪽 문이 열려있던 시절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진짜 게임 체인저는 기술입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체납자의 재산 은닉 패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소득 신고 금액,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거래 기록, 가족의 자산 변동, 해외 송금 이력, 이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동시에 분석합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점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을 3천만 원으로 신고한 사람이 매달 500만 원씩 해외에 송금하고 배우자가 고급 외제차를 새로 구입하고 자녀가 연간 학비 5천만 원짜리 해외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이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런 불일치를 수만 건의 데이터에서 순식간에 걸러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수개월이 걸릴 분석을 몇 시간 만에 끝내는 거죠. 가상자산 추적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서 서랍장 속 USB에 가상자산을 숨겨둔 체납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례가 늘어나자 국세청은 블록체인 분석 전문 시스템을 갖추고 가상자산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되는 공개 장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특정하면 그 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를 줄줄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코인으로 도망치려 해도 디지털 발자국은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기술과 인력,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 수색 현장에서 환수되는 은닉 재산의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현금, 금괴, 명품, 가상자산이 국고로 돌아오고 있으며 이 돈은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서비스에 쓰이게 됩니다. 당신이 매달 성실하게 낸 세금이 새어나가던 구멍이 하나씩 메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교한 인공지능이 있어도 결국 그 데이터를 해석하고 현장에서 문을 두드리는 건 사람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방탄조끼 대신 검은 조끼를 입고 체납자의 욕설과 위협을 온몸으로 견디며 김치통 안을 들여다보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조사관들. 이들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추격전의 끝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금이 공정하게 거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몰락 원인을 분석한 수많은 연구 중 하나는 세금 제도의 붕괴를 핵심 요인으로 꼽습니다. 귀족과 대지주들이 세금을 회피하면서 재정 부담이 평민과 소농에게 집중되었고 견디다 못한 시민들이 제국을 등지기 시작하면서 로마는 안에서부터 허물어졌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IMF 외환 위기 때도 비슷한 구조가 작동했습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세금 회피가 묵인되는 동안 국가 재정의 체력은 약해졌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완충장치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세금은 단순히 국가가 국민에게서 돈을 걷어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금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입니다. 내가 번 돈의 일부를 내놓으면 그 돈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내 아이가 다닐 학교가 운영되고 부모님이 이용할 병원이 유지됩니다. 내가 낸 세금이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다른 누군가가 낸 세금이 나의 삶을 지탱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사회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는 누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려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공공서비스는 붕괴하고 불신만 쌓이게 됩니다. 끓는 냄비 속 물이 하나둘 증발하듯 신뢰가 사라진 사회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를 끝까지 쫓아가는 일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공정함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국세청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김치통이든 등산 가방이든 캐리어 아니든 서랍 속 USB이든 어디에 숨겨놓았든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성실한 납세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조세제도 전체가 힘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체납자가 악의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업이 정말로 실패해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세금을 낼 능력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코로나로 문을 닫게 된 자영업자, 공장을 돌리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중소기업 대표, 가장이 쓰러져 생계가 막막해진 가정. 이런 분들에게까지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허용하며 재기를 도울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주먹을 쥐는 것. 이 균형이야말로 조세 행정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입니다. 꼼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김치통에 숨겨도 쓰레기 더미에 묻어도 등산 가방에 넣어 메고 다녀도 에르메스 상자 뒤에 감춰도 USB 안에 디지털로 변환해도 결국 끝까지 쫓기고 결국 잡힙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월급 명세서를 보며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떼가지라고 한숨을 쉬었다면 적어도 그 한숨이 헛되지 않도록 누군가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세금은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어나가게 두지 않을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벽 어둠 속에서 검은 조끼를 입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내일이 안전해집니다.